것처럼 2026년도에는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하시는 이제 의뢰사들을 대상으로 저희 회사에서 주요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이 약물 명시 그리고 품질 보증과 관련된 새로운 레귤레이션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실제로 그 업무에 대한 실무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좀 공유드리는 것으로 저희와 이제 회사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프레미스 저희가 엑셀런스 시리즈를 계획을 했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규모로 이제 교육을 좀 진행하면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의 이제를 초대하지는 못했었고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자도 했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오디트와 관련된 첫 번째 교육은 이제 지난달과 이번달 이렇게 2번에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난번 교육에서의 받았던 피드백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교육 자료들을 조금 더 보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본 교육에 기대하시고 계시는 바들이 이제 점검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점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는 점검자의 역할이나 사실은 QC롤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행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QC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쪽에 제 얼굴이 뜨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교육 자료들, 또 일정 업무 실무들을 하시다 보면 교육들의 이제 시간을 내시기가 또 쉽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료를 좀 녹화를 해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사실 10주년 저희 회사가 이제 12년이 됐는데요. 10주년 때도 저희가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저희 유튜브,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료들은 이제 거기에 업로드를 할 것이고 또한 선생님들께는 이제 교육 끝나고 나서 이 자료들은 바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따로 별도로 사진을 찍으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들었었던 수많은 질문 중에 지난번 교육 때 들었었던 수많은 질문 중에 많은 질문들이 체크리스트를 주시나요?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또 앞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점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다 놓치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전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도 이제 본 교육 자료와 함께 이후에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크게 2가지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ICSGP 리비전 3가 유효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7월에 EMA서부터 이제 임플레멘테이션을 했고요. 실제 도입의 시기를 밝힌 규제기관은 이제 MHRA가 올해 4월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FDA는 ICH 리비전 3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이제 FDA 웹사이트 내에 포스팅을 하긴 했지만 언제부터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ICH 회원국이라고 한다면
유효화되고 나서 5년 이내에 그 내용들을 다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GCP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GCP 리비전 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리비전 3에서 이제 매우 강조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 리스크 베이스드 퀄리티 매니지먼트 하에서의 오딧의 이제 위치, 위상은 어떤 부분이고 그러면 리비전 3가 도입이 되면 실제 오딧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제 실제 오딧을 수행하시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시지는 않더라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오디팅 컴퍼니에게 이제 업무를 위탁을 하실 때 오딧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포인트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리비전 3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제 오딧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개별 오딧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행하시거나 또는 이제 오디팅 컴퍼니에게 이제 위탁을 하시지만 회사에서 가지고 계셔야 하는 이제 오딧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리비전 3 하에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실제 오딧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 110분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우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은 이제 오딧이 이제 R3 환경에서 이제 반드시 진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왜 변경하고 진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 GCP가 처음에 생겼을 때 96년도였었죠. 그리고 20년 후에 리비전 2가 이제 변경이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약 10년 후에 이제 리비전 3가 나왔습니다. 이 리비전 2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 개념들에 추가되는 개념들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어덴덤으로서 포함된 형태 정도의 개정이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개정됐었던 가장 큰 사유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모니터링의 형태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기관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모니터링에 국한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센트럴라이즈 모니터링이라던가 리모트 모니터링이라던가 하는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들이 이제 실제 수행이 되면서 그런 이제 산업 환경의 변화들을 반영해서 변경이 되었던 게 리비전 2였었습니다. 3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가이드라인의 개정 수준에 국한하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품질 보증, 품질 관리에 대한 사고 구조 자체를 이제 아예 변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실제 이제 컴플라이언스 중심이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중심이었다는 것은 SOP가 있는지, SOP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니터링 계획은 모니터링 비즈니스,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서 실제 수행이 되었는지, 트레이닝을 실시했으면 트레이닝 기록이 보관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에 이제 국한되었었는데요. R3 같은 경우는 뭐 규정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 이제 R3에서 묻는 질문은 이 스터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험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의뢰사의 업무 위탁이 실질적으로 위탁한 해에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임상시험의 품질이 유지되면서 임상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레귤레이터리 쉬프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즈 1의 First in Human 스터디랑 페이즈 4의 포스트 마케팅 스터디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스터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리스크들을 고려해서 이제 점검의 강도와 방법들을 조율해야 한다라는 개념들이 이제 첫 번째인 것이고요. 뒤에 뭐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더가 이제 우리가 임상 실험 전체를 위탁하는 풀 스코프 CRO이고 그리고 처음 일해보는 최초의 벤더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와 실제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을 했었었고 그 CRO의 퍼포먼스나 컴플라이언스가 적절했었던 CRO에 대한 정기적인 재점검의 경우에는 그 방법이나 위험도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 위험도들을 벤더 측면에서도 그리고 스터디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점검의 강도와 방법들을 각기 다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라라는 게 퀄리티 매니지먼트에서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첫 번째, 되게 제한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실 의뢰사에게 위탁을 받아서 벤더 점검들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의뢰사에서 위탁을 하시려면 그 부분 다 비용이시잖아요. 이제 그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벤더들의 이제 우선적으로 자원들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가 별로 많지 않은 그리고 설사 거기에서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임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벤더에 다른 벤더와 동일한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사실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터디 인테그리티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스터디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라는 것이 첫 번째 디비전 3에서 요구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입니다. 큐 바이 디자인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설계 단계에서 품질을 내재화하라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되게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QA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 되게 많은 교육들을 과거에서도 했었었는데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터디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스터디 설계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다양한 방면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프로젝트가 어떤 거였냐면 그 NERD, EID 스터디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미란성, 영유성 위험인데 미란성인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객관적인 엔드포인트 지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실제 유벽에 있는 미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나서 다시 내시경을 해서 미란의 개수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물론 그 부분도 이제 판독하는 의사에 따라서 약간 판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NERD 스터디가 되게 어렵고 많은 회사들이 NERD 스터디에서 페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약이 안 좋아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 약의 유효성을 정확하게 임상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인 거죠. 리스크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던 부분. 이유는 무엇이냐면 NERD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환자의 자각 증상에 기반해서 자각 증상의 개선도로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본인이 실제 지금 느끼는 증상의 정도를 지금 시점에 정확하게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엔드포인트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사실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 시점에 설문지를 많이 작성을 누락하시거나 그래서 실제로 빈 설문지를 들고 오셔서 CR 선생님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이제 되짚어가면서 작성을 하시면
사실은 그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우리 약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서 임상이 페일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리스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리스크들을 미리 사전에 품질 단계에서부터 우리 스터디의 크리티컬 데이터와 크리티컬 프로세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미리 확인해내고 그것이 실제 네거티브 임팩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품질의 내재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그 ART 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들이 사실은 그 2%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환자들에게 디바이스들을 나눠줌으로써 오늘 반드시 매일마다 본인의 증상들, 자극 증상들을 체크하도록 하고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센트럴에서 수집을 함으로써 환자가 정말 매일매일 본인의 자극 증상들을 잘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입력을 안 했으면 알림을 계속 주는 방식으로 리스크들을 최소화하는 계획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이제 품질 내재화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CRF 설계나 EDC의 검증 단계 이럴 때에도 역시 퀄리티 바이 디자인, 품질 내재화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적절성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 또한 이제 QI 디자인 측면에서의 점검의 이제 위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뢰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CRO나 다른 서플라이어들에게 위탁을 한 후에도 최종 책임은 사실은 의뢰사에게 있는 것. 이 부분은 사실 리뷰전 2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이 이제 의뢰사에서 형식적인 오버사이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실제로 의뢰사에게 신속하게 보고되어져서 의뢰사의 오버사이트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점검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오디시 이제 CRO에 어떤 부분들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내고 찾아내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것의 궁극적인 사유가 스폰서의 오버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감독 체계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도구로서 점검이 이제 더 그 영역들을 넓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트는 이제 더 이상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1번 이런 업무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서가 있는가 없는가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이 사실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재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였는가 의뢰사의 오버사이트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품질에 대한 좀 약간 개념의 변화들이 이제 점검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이제 리액티브한 오디트를 생각을 해보면 파인딩 수를 집계하고 그 저희 KPI에 많이 들어가 있죠. 크리티컬 파인딩 0 이런 거. 그래서 파인딩 수에 되게 집중하고 그리고 카파 플랜이 실제로 발행이 됐는지 여기까지를 이제 리액티브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형태의 점검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이제는 프로액티브한 퀄리티 파트너로서의 점검의 역할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제가 아까도 체크리스트 잠깐 말씀드렸는데 체크리스트가 엄청나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이 점검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각 항목을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그 항목에만
매몰되어서 국한되어진다는 것과 그것들이 동등한 리스크로서 모든 스터디에서 A부터 Z까지가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좀 약간 기계적으로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을 완료하는 방식의 과거의 점검들 그리고 내부 보고서에서 딱 종결되는 방식의 리액티브한 그런 오딘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에서도 시스템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점검자는 그 업무 수행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여야 하지만 점검의 결과는 실제로 개선까지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점검 자체가 그냥 독립적으로 수행돼서 적발하고 카파 플랜 받고 종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개선이라는 사이클까지가 닿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냐 점검에서 나오는 파인딩들은 사실은 그것을 커렉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파인딩들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베스티게이션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어떤 시스템에서의 취약점들을 확인하는 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프티 리포트들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세이프티를 보고하는 인베스티게이터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문제들이겠죠. 이 인베스티게이터에 대한 교육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카파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베스티게이터에 대한 오버사이트를 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들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시스템상에 어떤 취약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오디의 결과가 연동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프로파일을 기반한 전략적인 점검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높은 리스크에 더 많은 리소스를 그리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점검을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벤더들 우리가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시험 중에서 점검을 어떤 것을 대상으로 점검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개별 임상시험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개별 임상시험에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너무 많죠. 점검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더 우선해서 봐야 되냐? 리스크가 높은 데이터 포인트들도 봐야겠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터디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와 관련해서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QI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크리티컬 데이터예요. 그 크리티컬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혈압 스터디를 고혈압 약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고혈압 스터디에서의 크리티컬 데이터 그 데이터의 신뢰도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스터디의 정확한 우리 스터디의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받기 어려운 크게 문제가 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혈압 데이터이겠죠. 이 혈압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하는 일들은 혈압을 측정하는 담당자를 교육하고,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혈압계를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는 혈압계들을 모든 기관에 배부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게 한 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 혈압 데이터를 크리티컬 데이터라고 하고, 그럼 크리티컬 프로세스는 뭐냐? 크리티컬 프로세스는 혈압을 측정하는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5분 이상 앉혀놓고
30분 이내 카페인이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계속 환자에게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흡연과 카페인을 복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처음에 측정할 때 양팔 다 측정해서 높은 팔을 측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높은 팔로 계속 측정하고 2분 간격을 두고 두 번, 세 번 측정하는 이러한 절차 그 절차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크리티컬 프로세스여서 그 크리티컬 프로세스와 크리티컬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점검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프로액티브한 오딧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은 이기주티브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점검의 결과가 점검을 하고 카파플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이런 점검의 결과들로 이게 시스테마틱하게 QMS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 데피션시들이 나오는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SOP를 개정을 해야 하는지, 트레이닝을 다시 강화를 해야 하는지, 또는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더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탑 매니지먼트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오딧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이 있거나 있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때에 오딧이 그 역할을 해야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품질을 보호하고 보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오딧의 역할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딧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오딧이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를 확인해냈고 문제가 실제 크게 우리 스터디에 네거티브 임팩트를 주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점검들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제 오딧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에서 오딧은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로 연간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전략적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벤더들과 수많은 스터디들을 리스트를 놓고 이 각각의 벤더들과 스터디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들을 고려해서 우선 올해에는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또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연간 리스크의 평가에 기반한 전략적인 점검 계획을 먼저 이제 설정을 한 이후에는 실제 점검을 수행을 하고 점검 수행의 결과로서 나온 이제 부적합 사항들을 분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점검 보고서를 저희 회사 점검 보고서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리 사전에 이렇게 그 카테고리들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의서, 두 번째 프로토콜 비디에이션, 세 번째 세이프티, 네 번째 IMP 매니지먼트. 각각 카테고리가 먼저 있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들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으세요. 크게는 IMP, 인포 컨센트, 프로토콜 미디에이션 각각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각각에 대해 가지고 또 세부 분류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분류가 도움되는 것은 이 임상시험의 수행에 있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제 분류를 확인해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SOP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라던가 세이프티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던가 하는 이제 이런 분류들을 이제 점검들을 통합적으로 점검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재발 조치를 연계를 하는 것들이 이제 두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시정 예방 조치의 이행을 추적하는 것까지도 하시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외부 점검자들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글로벌 그 QA 펌들하고도 많이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때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퍼마의 SOP에 따라서 점검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글로벌 QA 펌의 그 컴퍼니의 SOP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 회사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카파에 팔로우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컴플리션 팔로우업. 아주 단기간에 수정되어지는 것들은 카파 플랜을 작성하면서도 완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5기가 있었다. 언제 수정함.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은 되게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SOP가 없다. 이런 것들은 SOP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만들어졌는지까지를 저희 같은 외부 점검자가 확인을 하려면 이제 1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점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카파 플랜, 이렇게 수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계획까지를 보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이제 업무가 종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회사의 내부의 누군가는 이제 팔로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저희 경험상 많지 않은 물론 사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과거에 이제 점검 스터디 자체가 이제 환자 팔로우 기간이 52주였었어요. 한 명당 1년 팔로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자 모집 숫자가 수백 명 정도 되는 스터디여서 이 스터디 자체가 이제 되게 2, 3년 정도 진행이 되던 스터디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이제 첫 번째 연차에 대상자가 모집이 어느 정도 되면 오디트 그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오디트를 하는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오디트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첫 번째 오디트를 하고 나서 이제 카파 플랜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디트를 하게 되면 카파의 컴플리션 여부를 어쩔 수 없이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1년이 넘었는데 카파 컴플리션이 안 돼 있고 그걸 아무도 팔로우를 하고 있지 않는. 근데 결국 점검이 실제로 점검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지적만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버리니까요. 점검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수정과 개선이라는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검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하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외부 이제 QA 벤더에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반드시 카파에 대한 컴플리션 연구들을 끝까지 확인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과성 검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효과성 검증은 뒤에 슬라이드에 또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특정 시점들 이제 점검을 이제 물론 점검 하나 스터디가 이제 단일 스터디 하나 정도밖에 없어서 점검을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사실은 카파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성 검증을 하는 데이터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효과성 검증이라는 부분들은 오디트에서 나온 카파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디비에이션이 어떤 이슈가 발생하거나 디비에이션이 발생하면 각각에 대해서 카파를 마련을 하시잖아요. 그런 카파들을 통합적으로 누적해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동일한 이제 어떤 특정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 재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점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카파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확인입니다. 만약에 그게 동일한 문제가 계속 재발되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그 전에 만들었던 카파가 이펙티브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을 수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
이럴 때도 교육하고 저럴 때도 교육하고 교육을 했는데 왜 또 똑같은 일이 왜 계속 발생해? 그러면 교육 자체가 제대로 효과적이지 않거나 동일한 교육을 반복하는 거는 수정개발 조치 자체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카파의 이행 추적이 중요하고 효과성 검증을 이제 수집하는 카파의 양들을 고려를 하셔서 그 양이 이제 임상을 많이 진행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오딘도 계속 하시고 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서 카파의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씩 검토하셔서 카파가 실제 완료되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 카파가 완료된 이후에 동일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는 않았는지들을 보셔서 재발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카파가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검토하시면서 지속적인 개선들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이제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년에는 또 내년의 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영진 대상, 이제 우리가 탑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게 사장님이 아니실 수는 있겠지만 개발 본부장님, 어쨌든 개발 점검을 지시하고 품질 개선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분들에게 품질 인텔리전스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점검을 얼마만큼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고 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QMS에서의 취약점들은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 리소스가 필요하다. SOP를 쓰려고 해도 리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리소스들을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거기서 이제 점검의 역할들이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또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년에 이제 점검 계획이 기본이 될 수 있고요. 이 절차들, 이제 연속적인 PDCA의 루프를 통해서 사이클을 통해서 품질 지속적인 개선들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 오디트의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트의 위치는 큐바이 디자인의 퀄리티 바이 리스크 베이스드 퀄리티 프레임워크에서의 오디트의 위치는 처음에 임상을 계획할 때 퀄리티 바이 디자인을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리스크 그 하에서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하고 평가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오버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안에 이제 이 오디시 독립된 어떤 이제 동떨어진 독립되었다는 용어가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떨어진 그런 형태의 오디시 아니라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 오디시 오버사이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리스크 컨트롤 미주어 적정성을 평가하고 카파 이펙티브니스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스펙션 레디니스를 확보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아까 오디시 동떨어져서 수행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오디시를 준비하실 때 반드시 이제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리스크를 평가했잖아요. 우리 스터디에서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들이 남았을 거예요. 개별 스터디에서는. 점검자는 반드시 그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이 스터디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 리스크에 대한 컨트롤 미주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오디트과 실제 오퍼레이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품질을 개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오디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디트는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조기에 알려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어떤 선행 신호, 리딩 인디케이터, 얘 여기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조기에 포착하고 이게 중대한 품질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품질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품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 대응에 대한 카파들을 요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벤더 거버넌스, 사실 R3에서 이제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벤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하고 벤더 그 스폰서의 오버사이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벤더 CRO 중앙 실험실 등의 외부 기관의 오버사이트 체계가 단순하게 이제 이 벤더에 대한 프리 퀄리피케이션 또는 정기적인 퀄리피케이션 체크뿐만 아니라 실제 이 오버사이트 체계가 적정하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벤더 오버사이트 플랜이라던가 예를 들어 중앙 실험실 같은 경우는 랩 매뉴얼 등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기적인 보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들을 의뢰사가 꾸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들을 확인을 하셔서 의뢰사가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기반의 취약점, 이 점검을 통해서 데이터를 트렌드 분석을 함으로써 시스템적 취약점을 선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스터디에 동시에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 디비에이션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의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디비에이션을 통합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트레이닝 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들을 확인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진 보고 체계에 이제 오디트 결과들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파인딩이 몇 개다, 크리티컬이 2개다, 메이저가 3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파인딩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원인, 그래서 벤더 오버사이트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 라던가 이런 형태로서의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경영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보고서로서의 역할들을 점검 보고서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점검이 가지는 그냥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 펑션에서의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오버사이트 측면에서의 오디트는 우선 벤더 적절성 평가는 리듬3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위탁 전에 역량이나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적격성을 문서화하고 위탁 근거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오디트를 통해서 QMS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역할들이 스폰서 오버사이트 측면에서의 오디트 역할일 것이고요. 또한 오버사이트에서 시스템 적합성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QMS 교육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QMS 및 교육 체계, 그리고 SOP가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문서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로 얘가 실행 가능하고 SOP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오버사이트 측면에서의 검토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버사이트가 실제로 이펙티브한가, 이게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규제 기관에서 나와서 보실 때에도 보고가 이제 먼슬리로 보고서가 발행이 됐는지 이제 보통은 보고서 형태라기보다는 그런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을 CRO에서 작성해서 의뢰사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냥 수령하는 것으로 이제 의뢰사의 오버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것 자체가 문서를 가지고 있고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독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의뢰사의 감독 활동들이 품질 보증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오디트에서는 그 오버사이트 미팅이나 의사록이나 조치, 그리고 특히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 조치에 대한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오버사이트가 실제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사 대비, 그래서 문서의 완결성이나 타파 이해 현황이나 데이터 인테그리티, 핵심 영역들을 점검함으로써 이제 목 인스펙션보다 이제 일상적인 오디트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실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리티컬 파인딩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들을 취하는 역할들까지가 이제 오디시 의뢰사의 오버사이트의 한 축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은 이제 R3화에서의 오디시 어떤 부분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개념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오디 프로그램 디벨롭먼트의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하게 되면 데디케이티드 QM이 아닌 이상 저희가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 밑에 업체가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개별적으로 오디 프로그램이 다 마련이 된 이후에 이 오디트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오디트를 수행을 하죠. 결론적으로 이 업무는 누가 하셔야 된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또는 선생님들께서 전달하셔서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QM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디 프로그램은 오디 플랜하고 다릅니다. 오디 플랜은 개별 오디트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계획한 문서예요. 그래서 오디 스코프이 무엇이고 우리가 뭘 얼마나 볼 것이고 동의선은 100% 볼 거고 뭐 이런 개별 임상에서 또는 뭐 개별 벤더 오디 시스템 오디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제 사전에 정하는 문서가 오디 플랜이라고 본다면, 오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에 계획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하나 이상의 점검 활동의 집합입니다.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Annual Coordination Plan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계획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PDCA라는 이 사이클에 따라서 사전에 점검에 대한 목표를 마련하고 범위를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리스크 자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들을 고려해서 리스크가 높은 이제 스터디나 벤더들의 우선순위화해서 계획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올해 그러면 우리는 올해에는 CRO 이제 메이저 우리가 이제 주로 업무를 위탁하는 CRO들을 이제 점검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터디에서 중앙실험실 이제 뭐 엔드포인트가 중앙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중앙검사실에 대한 이제 적절성이 사실은 임상시험 결과에 되게 크리티컬한 요소겠죠. 그러면 중앙검사실을 이제 점검을 할 것이고, 개별 스터디에서는 뭐 1상부터 4상까지 다양한 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느 시점에 품목 허가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3상부터 우리가 점검을 실시를 하거나, 이런 이제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한 플랜을 먼저 마련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제발 규칙들을 마련하고 평가해서 그 다음에 플랜으로 또 연결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이제 오디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는 이제 퀄리티 팔리시가 있어서 매년 연초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저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임상을 수행하진 않지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서비스, 예컨대 서비스 범위들에 대한 업무 수행이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얼마나 가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매년 각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점검을 할지들을 고려를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벤더 오디트를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벤더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벤더들의 경우에도 평가를 하고, 그것 이외에도 올해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교육 절차가 적절한지를 확인해보자.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 트레이닝 매트릭스에 따라서 교육이 다 적절하게 시행이 되고 누락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자라고 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SOP에 대한 관리들이 실제로 SOP는 SOP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정되고 개정되고 저희 직원들에게 배포되고 교육되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부산물로서 이제 작성되어야 되는 모든 문서들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자. 그래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할 부분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점검의 프로그램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 프로그램의 범위는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경영진의 우선순위, 그죠? 이제 제 입장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약물감시 서비스, 약물감시에 대한 규정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고 약물감시에 대한 업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약물감시 절차에 대한 적절성이 잘 단단하게 견고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오디션 상대적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의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물감시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의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경영 시스템의 요건이나 규제, 이번에 규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내년, 내후년 정도면 R3가 아마도 이제 국내 법으로 이제 법제화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규제의 큰 변화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가가 아마 저희가 또 고려하는 점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피정검사 또는 고객의 평가. 피정검사는 저희 회사 직원들일 거고요. 피정검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회사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 다시 재점검되어서 거기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저희의 클라이언트들의 피드백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점검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리스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저희 점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오퍼레이션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모 회사하고 이제 점검 요청이 와서 이제 밤에 이제 그 미국 회사여가지고 동부 시간 맞춰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점검을 요구해서 점검을 이제 오퍼레이션 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사유는 한국의 모 사이트가 데이터 엔트리도 너무 늦고 세이프티 리포트도 심지어 3건이나 늦고 그리고 근데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점검을 나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본사 팀에서 이제 다른 저희 파트너 통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급하게 TC를 하고 4월 중에 당장 해줘라. 그래서 4월에 가능할까? 우리도 우리지만 사실은 기관에서 이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가 되게 그렇게 비협조적이라고 하는데 당장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풋을 줬었어서 PI도 쟤네가 점검을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제 냄새는 맡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기관들이 뭔가 계속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인터스테이터나 사이트 스텝들의 저항이 매우 강하고 이런 경우에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까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때는 이런 인풋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팀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으셔서 고려를 하실 수도 있고 실제 우리 조직 내에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점검 계획으로 오딧 프로그램으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검토 개선하는 전체 이제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서 적절한 리소스를 투입해 주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점검에서 점검자를 배정하는 역할들도 해야 합니다. 물론 위탁을 어떤 부분은 위탁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내부에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점검의 원칙이나 목적, 그리고 점검을 수행하는 점검자의 역량, 그리고 그 점검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점검자를 적절하게 내부에서 배정하시거나 외부의 리소스를 활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크 베이스드 그 디시전 매트릭스의 한 가지 예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오디 프로그램을 짤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 영향도와 이제 여기 탐지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뒤에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린 IMP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 그래서 영향도에 대한 거죠. 탐지 난이도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눈에 딱 바로 드러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한다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이게 바로 확인하지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탐지하기조차 어려운 부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K 분석을 했는데 PK 분석 탐지 난이도가 작은 건 거죠. 100ml분하고 200ml분하고 PK가 예를 들어가지고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 올라갔어요. 200ml분에서. 이거의 문제가 뭘까?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레이블링, 약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200mg, 100mg, 200mg을 잘못 포장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걸 확인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뭔가 체열할 과정에서 체열 자체가 환자에서 믹스업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분석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내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탐지 난이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선 같이 고려를 하셔서 영향도도 높고 탐지 난이도가 높으면 얘네는 조금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에서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DA 제출 예정 스터디, 문제가 생기면 임팩트 너무 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전 범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매우 숙련된 점검자를 활용해서 점검을 수행을 해서, 점검은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전수, 특정한 또 이제 특히 에피커시 베리어블에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이프티 리스크 팩터, 그리고 모든 크리티컬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전수를 보도록 하는 것이 높은 리스크가 있는 스터디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들의 경우에 이미 검증된 CRO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1상도 이 CRO하고 하고 2상도 이 CRO하고 3상 하려고 하는 이제 이 CRO하고 해요. 1상하고 2상에서 얘 퍼포먼스 되게 좋았어. 컴플라이언스도 되게 좋았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위에가 같이 전 범위, 매우 숙련된 훈련자의 점검자가 아닐 수도 있고, 이 부분은 KPI를 추적하거나 분기 성과 같은 부분들을 좀 부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벤더의 퍼포먼스들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신규 CRO가 첫 번째 위탁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QMS의 적합성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QMS1부로서 교육 이행, 의사소통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셔야 되고, 여기서 하이브리드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이제
저희가 가서 점검을 다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퀘스처네어 같은 형태로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절차들에 대한 위험을 미리 좀 확인하고 우리의 제한된 리소스를 어떤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볼 것인지들을 또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같이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험도에 기반해서 오디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오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목표는 점검의 방향성, 그 리스크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범위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를 커버할 것인지 점검에서, 그리고 점검의 심도, 얼마나 심도 있는 점검들을 할 것인지들도 결정하셔야 되고, 빈도에 대한 기준들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 보고 체계들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자원은 반드시 고려하셔야겠죠.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인력이 있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있고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들을 확인을 하셔서 이 PDCA 사이클에 따라서 점검, 오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또 하나 점검 프로그램의 KPI.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션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PI 중에 하나로 많이 작성하는 게 내 스터디에서 크리티컬 파인딩 없음 뭐 이런 걸 KPI로 많이 보통 설정하시잖아요. 점검자도 회사 내부에 있는 점검 조직, 점검자, 오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팀도 그 퀄리티 매니지먼트 팀의 자체 KPI가 필요하겠죠. 그 KPI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평가하려면 연간 오디 계획 대비 시행률, 우리가 오디를 10개 하기로 했는데 연말이 되어보니 실제 10개를 다 제대로 완료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목표 수준을 잡으셔야겠죠. 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95% 이상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연말까지 85%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고 수준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리소스를 투입하거나 또는 외부의 자원을 빌리거나 또는 이게 계획됐었던 점검의 85%밖에 커버를 하지 못한 이유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오디 플랜을 변경하거나 하는 방식의 뭔가의 수정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위험 스터디의 점검 커버리지, 얘는 100% 커버를 해야 된다. 이게 타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 제때 이행률, 얘 같은 경우도 뭐 90일 이내에 다 이행한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최소한 이 이행률이 9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반복적인 파인딩의 비율이 15% 미만, 그리고 오디 리포트 발행은 뭐 예를 들어서 14일 내에 발행한 것들이 다 100% 14일 내에 발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행의 KPI로 설정하셔서 우리가 품질 보증을 제대로 정말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를 이제 R3 하에서 R3 오디세 개념 그리고 오디 프로그램의 준비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제 교육을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시 의견을 공유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너무 클리어했나요? 재미가 없었나요? 네. 우선은 지금 당장 질문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잠깐 브레이크 하고요.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질문 주셔도 좋겠고 혹시 이후에라도 질문이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네, 지금 15분인데 10분, 25분까지 저희가 브레이크하고 2차